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정책위 의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소장님. 네. 아니 수염을 이렇게 털보 아저씨처럼 여드름이 이렇게 나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건들면 너무 아파가지고 아. 면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아우. 나이에 여드름이 나니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힘들어요. 막 약도 먹어야 되고 아, 저는 발라야 무슨 되고. 투쟁 현장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투쟁. 아니, 멋있으십니다. 네. 사연이 있으셨군요. 투쟁할 일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세한 얘기는 댓글쇼에서 근황 토크는 더 해보기로 하고,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 인사하고 나가셨죠. 네. 예. 박범계 의원하고의 그 마지막 토크, 네. 어제 국감, 법사위 국감을 아주 뭐 그냥 뜨겁게 만들었던 그 설전, 박범계 의원하고는 잠깐 얘기 나눴는데 잠깐 그 장면 좀 보고 올까요? 예.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의원님, 잠깐 네. 제가 자,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처음 전에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예. 나중에 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분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죠? 저런 정도 가지고 지금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아, 저것보다도 이제 내용이 훨씬 길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증언자라는 분의 말을 틀었는데, 그걸 이제 들어보면은 뭐 대통령이 와서 동백아 가시를 불렀다. 한동훈 장관한테 하나 부르라 그랬더니 첼로 먼저 연주하라 그랬다. 뭐 이제 이런 증언을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한 여성분이 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나갔고, 김의겸 의원이 어떤 매체와 협업을 한 거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습니다. 요런 건데, 자,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법사위 국감이 지금 뭐 어렵게 재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감에서 저런 정도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연관된 질의를 하려면 저는 훨씬 더 면밀하게 검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튜브 매체에 예정돼 있는 보도, 그 내용을 근거로 그냥 질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매체는 어제 밤에 이 내용을 이제 저 유튜브에서 네, 근데 뭐 질의 보도했습니다. 내용보다 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의겸 의원의 질의가 일단은 좀 섣부른 질의였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이 저런 태도로 국회에서 답변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모욕했다고 얘기하지만은 국무위원이 국회를 모욕하고 있어요.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뭘 걸고서 누구 말이 옳은가를 겨루는 장인가요? 물론 국회의원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혹제기나 질의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이걸 걸 건데 당신은 뭘 걸 거냐라는 식으로 흥분해서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고 국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혹은 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서 저는 드러났다고 보고요. 저는 김도우 위원장한테도 굉장히 유감이에요. 법사위원장이요? 네, 저런 상황이면은 저는 국무위원의 발언을 제지시켜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국회가 집단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국회가 스스로 권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있고 오히려 김의겸 의원이 중간중간에 발언하는 것을 제지하고,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뭘 하셨나 싶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해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막말에 가까운 마치 뭘 걸고 맞짱 한번 떠보자 여기서 제지시켰어야죠. 그 왜 가만히 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지 그것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장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거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저러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요. 한동훈 장관을 가장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통칭되는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김의겸 의원이 좀 더 확인 잘하지, 왜 저런 질문을 했을까. 근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뭐든지 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평가가 예.
우스꽝스럽고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저런 질문을 왜 해? 김우겸 의원 다음부터 발언하는 거 못 믿겠어. 그러한 평가는 오로지 김우겸 의원이 이제 받아야 될 문제죠. 하지만은 사소한 의혹이라도 저런 것들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국회의원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국무위원에게는 있다. 하지만 김우겸 의원은 너무 좀 한심한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 한심한 질문. 조금 더 확인을 잘했으면 그러니까 좋지 않았을까. 지금 두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청취자들 문자도 의견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두 분은 지금 김의겸, 한동훈 뭐 둘 다 마음에 안 들었다 부적절. 말씀하시면서 특히 한동훈 장관이 그런 태도. 태도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는 이 정도 뭐 거기서 동백아가씨를 불렀느니 뭐 첼로 이야기 나오고 술집에서 뭘 했다 이 정도가 나오면 개인은 상당히 모욕을 느끼고 명예훼손일 수 있다. 이거는 국감장에서 이런 질의를 할 때는 훨씬 더 검증, 신빙성을 확보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의견이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고 나는 궁금해라고 하면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우겸 의원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된다. 네. 그리고 김우겸 의원에 대한 평가. 이제 저 사람 진짜 우스꽝스러운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 말이 되냐고요.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동백아가씨 노래 부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의원은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것이 김우겸 의원에게는 썩 좋은 평가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요 장면, 결론은 뭐 그렇게 해서 안 난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 이제 말싸움 하다가 끝이 났어요. 이제 진실 게임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가보죠.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 돌쇠 두 분의 시각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우선 이재명 대표 위기 맞습니까? 아닙니까? 박원석 의원님? 위기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검찰이 정면으로 칼을 겨누고 있고 그동안의 대장동 관련 수사의 방향은 어쨌든 대장동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배임을 저지른 거 아니냐. 이거였는데 지금 난데없이 대선 자금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뭐 당사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특검 카드를 이재명 그 대표가 다시 꺼낸 게 그런 위기감의 발로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 특검 카드가 현실성은 좀 없어 보여요. 뭐 여당이 안 받겠다고 하면 야당 단독으로 어떻게 특검을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조정훈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하면 되긴 된다고 하는데. 조정훈 의원이 동의해도 법사위원장이 끝까지 그걸 홀딩하면 불가능합니다. 패스트트랙이면 법사위원장 시간이 상관없는 거 한참 아니에요? 걸려요. 그게. 시간이 오래 시간이 걸려서. 한참 걸리고 그렇게까지 가서 이제 특검으로 가기 전에 저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한 위기인데다가 지금 본인의 수족 같은 정말 본인의 가장 가까운 네. 측근들이 네. 다 지금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잖아요. 정진상, 김용, 이화영. 예, 한 사람 두 사람은 구속됐고, 거기다 배모 씨도 재판 중이고. 예, 또 한 사람은 지금 곧 구속될지도 모르는 이미 출금됐고 검찰이 곧 소환할 예정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좁혀오고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진실이 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거리낄 게 없다면 정말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부풀리고 왜곡하고 날조하려고 하더라도 뜻대로 안 될 거고. 아하.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어떤 틈이 있고 거기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다면 실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장 수장님. 위태로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태로운 기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 말들이 사실이 맞다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정치를 못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하지만 김용에게 돈을 줬어. 음. 근데 김용이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유동규의 허위 진술과 조작된 뭐 증언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방어막을 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처음으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칼을 겨눴는데 이 사항이 이거 검찰이 수사 잘못한 것 같아. 어느 정도 이거 유동규가 조작된 진술을 한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나머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사법적인 리스크, 뭐 성남 FC라든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뭐 백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탄력성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김용이 정말 돈을 1억이라도 받았느냐. 예. 그래서 그거를 예비 경선 때라도 썼느냐라는 예. 부분과 유동규 씨가 핵심적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건 돈 문제인데 예. 결국에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초과 이익 환수제 이것을 없애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를 했거나 묵인을 했거나 방조를 했거나 이러한 증언까지 나온다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위험해질 것 같아요. 김용 씨가 그러면 제일 큰 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죠. 김용 씨가 진짜 안 받아서 지금 네. 본인은 안 받았다는 네. 거잖아요. 진짜 안 받았으면은 이제 뭐 그 산은 이재명 대표가 넘는 것이고 그렇죠. 혹여라도 검찰 얘기처럼 받았다. 네. 받았는데 자기 선에서 끊어 이제 이거는 네. 내가 다 먹은 보통 거고 대선 자금 뭐 수사 다 그렇게 끊어요. 이렇게 네.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이고 그렇죠. 이분도 유동규 씨처럼 심경 변화를 일으켜 이거 받았다는 가정합니다. 네. 이거는 가정입니다. 네. 유동규 씨처럼 생각이 들어서 아 나 혼자 안고 갈 필요는 없지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진술을 하기 네.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이재명 대표까지 당대표는 가는 이제 거고. 정치 못하는 거죠. 결국 김용이 이제 키맨이 됐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분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측근이잖아요. 예. 그분이 대선 예비 경선 기간 중에 돈을 받았다. 음. 경선 과정 중에 썼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건 불법 대선 자금 수수고 사용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만한 리스크가 있는 사항은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내가 김용한테 받은 거는요. 2018년도에 공식적인 후원금 50만 원 받은 거밖에 없어요. 네. 이런 한 푼 받은 거 없습니다. 쓴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박이 되고 탄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으로 김용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용 부원장까지 돈이 갔다는 얘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거고 김용 씨만 부인하고 있는 건데 만약 김용 씨가 받았다면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처럼 유동규 씨 주장처럼 남욱 씨 주장처럼 받았다면 이분이 자기가 안고 갈까요? 가야죠. 음. 가야죠.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면 2002년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해창 총재도 무슨 차떼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뭐 측근들이 구속당하고 수사받았지만 음. 이해창 당시 총재까지는 안 갔었어요. 안 갔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안희정 네. 당시 가장 측근이 거기서 끊었잖아요. 끊었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김용 부분은, 씨도? 네. 유동규 씨는 안 끊었잖아요, 아니 지금. 유동규 씨하고 김용하고는 좀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성남에서부터 같이 쭉 왔던 사람들 중에도 약간 이제 급이 다른 거고요. 거리감이 있는 거고. 그런데다가 유동규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일종의 업자 비슷한 리모델링 포지션이고 이제 업자에서. 근데- 만약 네.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굳이 설명한다면 이익 공동체 같은 관계인데 돈으로. 정치적 공동명체잖아요. 김용이나 정진상은.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들은 미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미래를 어떻게든지 지킬 거고 설사 본인들이 떠안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받은 것도 시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진술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거고 결국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유동규의 입, 또 무슨 누굽니까 정민용 변호사의 입, 네. 남욱의 입 뭐 여기서 나온 메모. 이제 일치된 진술 예. 이걸 가지고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물증 그게 김용을 통해서 또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서 그게 대선 자금으로 집행이 됐다. 이걸 이제 입증해야만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가게 돼 있는데 실제 그런 입증이 간단해 보이진 않아요. 물론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저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 예. 정황으로 봤을 때 예. 현금으로만 오고 갔고 현금. 또 당사자들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입증한다는 게 간단치 않고 저는 김용 부원장은 받은 사실도 그 돈을 대선 자금으로 쓴 사실도 절대 인정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수사가 난항 겪을 수 있고 답답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발 피의 사실 공표는 아니지만 그냥 김용 씨와 관련된 다른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요? 여의도의 아파트에 아. 30억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했을까? 목동도 있고. 시의원의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구입했을까? 갭 투자를 했더라도 이거는 다른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용이 얼마나 방어를 할 수가 있느냐, 음. 심리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저는요, 아직도 지금도 김용 부원장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의 결백을 믿는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제 추측인데 네. 불지 마, 얘기하지 마, 나까지 연관시키지 마. 아, 김용 이런 씨 식의 들어간 얘기다. 사인을 아니 지금 이제 수가 마치 사인이다. 김용이 돈은 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니, 이건 저희 전제하고서 생각이에요. 아니, 이거는 예, 이건 아니죠. 전제하고서 아니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죠, 절대로. 일단 유동규까지 돈을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본인도 인정하고 본인 인정했으니까. 또 뭐 남욱 그다음에 정민용 다 인정하는 네. 사실인데 유동규에서 그게 김용으로 넘어간 건 어쨌든 당사자들만 그 이온 홀딩스 사무실에서 네. 있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한쪽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근데 예전 기사를 좀 찾아보면 네. 작년 이맘때 기사를 찾아보면 유동규가 기소될 때 그 공소장에 그 문제의 8억 5천여만 원의 돈이 적시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라고 적시가 되냐면 2013년도 경에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3억 5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네. 김만배한테 5억을 받았다. 근데 지금 이제 4차례에 걸쳐서 그 남욱 정민용을 거쳐서 유동규가 받았다는 거하고 이 전달의 경로가 좀 달라요. 김만배라는 이름은 지금 등장하지 않잖아요. 시기도 다르네요. 그래서 사실은 유동규가 뇌물죄로 뇌물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배임과 뇌물. 네네. 그리고 8억 비슷한 돈이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언론 보도를 보면 2015년 이후부터 한 8억 3천여만 원을 대장동 사업자들로 받았다. 그래서 요는 지금 이제 대선 자금이라고 거론하는 8억이라는 게 유동규가 기소될 무렵에 없던 새로운 어떤 그 이 뇌물수수 혹은 정치자금 수수가 생겨난 게 아니고 그 돈의 성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박원석 의원 예, 생각이십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 사이에 유동규가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검찰은 그거를 강력한 어떤 이 대선 자금의 전달 경로로 보고 그 수사 방향을 잡아나간 거 아닌가. 지금 민주당이 의심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어쨌든 이 뇌물죄 위반이면은 형량이 더 세지니까 정치자금으로 하면 단순 전달죄가 되니까 너한테 불리할 게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 형량 거래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구속이 1년간 돼 있었고 네. 지금 1심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데 특가법상 배임죄만 하더라도 본인이 주범이 되면 형량이 굉장히 세요. 아, 그런데 본인이 주범이 아니고 자기는 종범이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의 배임죄 저지른 것도 라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유동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잘 알 거다. 다 알고 있을 거다. 그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네. 대선 자금 전달과 집행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냐 물어보니까 아니고 그거 아니고 다른 거다. 다른 거라는 거는 이 대장동 관련된 배임 문제. 즉 아까 이제 그 초과이익 초과이익 환수 안 환수와 하고 관련된, 그들이 네. 많이 가져가게 해준 거. 네,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은근히 깔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유동규 씨 입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수사와 관련된 유의미한 팩트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레토릭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사와 관련된 건 얘기하려고 하면 옆에서 변호사가 그거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게 법정에서 얼마나 유동규 씨의 입을 통해서 실제 의미 있는 폭로나 이 수사와 관련돼서 진전된 그런 얘기들이 나올지 지금까지 언론 앞에서 한 얘기들은 대부분 다 좀 감정적이고 그 정치적인 이런 레토릭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동규의 입이 무슨 시한폭탄이 될 만한 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 수사가 얼마만큼 진짜 물증을 가지고 진행됐는가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유동규 씨가 지금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은 증거.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김용 씨는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그럼요. 물증 없이 설사 검찰 말이 맞다고 해도 물증 없이 뭐 입을 열지 않을 아니 것이다. 근데 정말 검찰이 그냥 유동규 씨 증언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쳤을까?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 증언만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을까? 그런 거 보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 나오지 않았을까? 이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걸 좀 보기로 하고요. 네. 보기로 하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김용산 넘으면 그 다음은 이제 검찰로서는 이재명 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도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유지할 것인가? 민주당 내 분위기 궁금해요. 김용 씨가 만약 돈을 받았고 대선 자금으로 썼다 그러면 단일 대우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혜영 전 의원이 얘기했던 서른 의원이 얘기하는 저런 얘기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이
이재명 당 대표가 지난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것도 아니고 보복 수사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지금 조사받고 수사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개인적인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일 대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은 거의 단일 대우잖아요. 진짜 그렇죠. 한두 명 빼고는. 그렇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지금 속에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분위기는 어떻게 다르다? 뭐 항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돈 일단 문제가 돈 되면 문제가. 동의하세요? 글쎄요, 저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지금 대응 기조가 달라지긴 좀 어려울 거다. 그만큼 지금 너무 몰아치고 있는 데다가 이 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해 서해 막. 네, 동해서의 이 수사,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있고 이게 이제 하나로 다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자칫 여기서 틈이 생기면 이제 공멸한다 이런 위기감이 더 클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이 정략적으로 이 정부가 검찰을 활용한다면 예. 두 사건을 좀 분리해서 할 것 같은데 뭐 특수부 검사들은 그게 안 되는지 한꺼번에 지금 몰아치고 있어서 지금 조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은 하나로 지금 뭉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명계가 대안이 없어요. 이재명 그 대표가 무너진다면 아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근데 지금 돌아온다든지. 구심이 못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비우면 대안이 마련됩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아하.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아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물증 이게 나와서 오히려 이걸 비호했다가는 진짜 공멸한다. 이런 위기감이 더 커지기 전에 네. 저 대우가 깨지긴 쉽지 않고 물론 이제 다른 결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한 질문이 뭐냐면 레고랜드 사태. 네. 김진태 지사와 관련된 그 뭐 당내 분위기라든지 요 이야기가 하나 궁금하고 그다음에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출연하셨는데 당권 도전 여기서 선언하셨거든요. 안 돼요. 못 해요. 왜 그러세요? 지금 이제 끝나야 되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댓글쇼에서 불을 지르세요? 못 해요. 댓글쇼로 넘어가서 왜 이러시는지 장 소장이 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